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입니다. 자, 아침에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장기전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찐시향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첫 거래일이 상당히 좀 화색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움직임 자체가 3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 또 하루 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대만이라든지 일본, 홍콩 쪽이 좋았는데 그 기운을 좀 이어갔고 오늘 장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아침에 한 1.5% 정도 전후의 시가 출발과 함께 과연 외국인이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지가, 물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선물이라는 것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 지난주 목요일 거래일이 1년에 4번 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물 옵션과 연계된 약간 용어로 표시하게 되면 컨버전 리버셜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량 자체 이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파생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을 담을 것이다. 그렇게 본 수급도 받고 또 하나가 가장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뭐 미국이 그냥 올랐겠습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은 이제 미국의 8월달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물론 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한편 놓고 봤을 때는 달러 하나 오늘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돈의 흐름에서 이제 채권 시장이 있을 거고 외환 시장이 있을 건데 그리고 주식시장이 있겠죠. 근데 주식시장의 그 선두에는 뭐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이 달러의 강세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한국 주식, 이모직 주식에 대한 매력이 미국보다 낮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채권 시장보다 주식보다는 난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이제 원화 시장에서는 한 7원 정도 내렸어요. 1370원대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원화의 어떤 커플링은 또 중국의 위안화와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달러가 어느 정도 DXY라 그러죠. 111까지 치다가 108점 초반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은 엄청난 파워가 제가 엄청난 파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하루에 삼성전자가 4% 움직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대략 240일 전후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40일도 정확히진 않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오늘 장을 이렇게 이걸 뭐 그냥 옛날 표현으로 턱걸이라 그럽니까? 이 사진을 한번 올려놔 봤어요. 올려놨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동작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1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되게 5분도 안 되실걸요. 네, 저도 한번 시작해봤는데 이렇게 Y자로 벌리고로는 1개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내로 Y자, 그러니까 일자로는 하는데 Y자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장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서 턱걸이 해보십시오. 아마 고등학교 어서면은 체력장 없어졌나? 너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뒤로 아마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장을 이렇게 표시했냐면 뭐 이분은 이제 운동 많이 하신 분인데 시장이 오늘 이렇게 2,400 정도만 가도 저는 상당히 와이낫이라는 표현을 알려는데 오늘은 무려 2,450까지 양지수가 상당히 크게 강력하게 엄청난 파워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장의 출발 자체는 상당히 제가 웃고 웃으면서 시작하고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물가지표 발표의 흐름 자체도 저는 오늘 한국 증시에서 많은 부분을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쭉쭉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떠드시네. 시작한 지 5분 만에 또 잡담하시면 인사는 적당히만 하세요. 중간중간 내가 이래가지고 아침에 임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 중에 떠드는 학생들이 있다고 칠판에 다 적습니다. 예, 집중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수급인데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이 1조 1000억을 매도한 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이 코스닥에서 3,200억을 매도한 게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장 관점에서 물론 우리가 너무 설레발 떨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무려 4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4004. 물론 이거는 이제 6시 전에 제가 집계한기 때문에 아마 6시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시간의 대량 거래에 반영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의 코스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물론 금융투자 약간 단기 성향입니다만은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을 많이 비중을 안 두는데 개인들의 코스닥 매매 비중이 거의 80% 후반을 넘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뭔가 코스닥을 급하게 매도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프로그램 매매를 두말하는 건데 장중 한때는 23,000계약까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참 이거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화나는 소리 한번 할게요. 외국인들은 보통 4호 점거금입니다. 기관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점거금을 넣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만은 기관이나 매니저들은 장중에는 그냥 하고 장 끝나고 나면 맞추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 미결제는 2시 반, 3시가 되게 되면 제 아무리 23,000개 카드라도 종가에는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고 보통 우리가 오늘 장을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겼는데 아까 요 턱걸이 하듯이 쭉 당겼는데 쭉 이런 거는 한 번에 쉬셔야 되면 중간에 발발발 되면 내려오셔야 해요. 그게 나아요. 운동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딱 턱걸이 하다가 중간에 조금 올라가다가 사지가 떨리고 바르르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무리 가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확 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선물시장에서 보통 10시 전입니다. 10시 전에 1만 계약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저는 가끔 원웨이라 그럽니다. 종가까지 휙 당기는데 오늘은 그런 힘이 아주 액티브하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제가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만 올려놨는데 종가입니다. 삼성전자가 4.5% 58,000원대 올라왔고요. 물론 한참 가야 돼요. 하지만 출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염을 좀 토했네요. 예, 94,800원대 한 4.87%. 뭐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는 상당히 조금 차트가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들어오는 힘보다는 똑같은 금액. 오늘 삼성전자는 사실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조금 이따 다 살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부품단 애들이 더 빨리 올라옵니다. 뭐 애플, 아이폰도 지금 이슈가 계속 됩니다만은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은 약간 애플, 아이폰도 관련이 높고, 그쵸? 삼성전기도 아이폰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 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테슬라, LG노텍이 8월 말에, 그쵸? 맞습니다. 8월 말에 9월 26일 기한으로 뭘 하나 했습니까? 일종 규모의 차량용 카메라 모듈 납품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일단 LG노텍은 지금 오늘이 9월 13일이니까 아마 2주 내에 그에 대한 재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 애플 아이폰 이슈 때문에 많이 이제 뭐 BH라든지 작은 종목 움직였습니다만 오늘 LG노텍이 무려 8%에. 근데 대부분의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전부 다 뭐죠? 다 공매도 치는 종목들이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4천억 매수가 진성이냐 타성이냐를 떠나가지고 쇼커버 성격이 되게 큽니다. 쇼커버가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섭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서 주식을 대주 빌려와가지고 하방에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그 주식을 빨리빨리 채워야 되죠. 그래서 숏 내려간다 숏 그 다음에 커버 더 내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대형주의 어떤 흐름 자체가 쇼커버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힘은 좋은 거고,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 LG엔솔이 빠져야 삼성이 하이닉스 갔는데 오늘 LG엔솔은 계속 매수가 강합니다. 연기금이 계속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LG엔솔은 계속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강한 거. 이제는 뭐 다시 50만 원까지 갔는데 아시겠지만 이건 넘사백 종목이에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사도 되긴 되는데 굳이 이제 우리 관점에 저는 마찬가지. LG엔솔을 지금 사도 뭐 그건 없는데 오히려 시장 관점에 시장이 왜 IT주가 반응했을까? 제가 IT의 날이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이 달러 강세가 만들어낸 게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털 수밖에 없었고 비중을. 자, 외국인 주식을 털기 제일 쉬운 게 IT잖아요. 왜? IT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 이 두 종목 정도는 실적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근데 LG전자는 던질 수가 있죠. 전장 언제 될 줄 알아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장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언제 그럼 잘 움직이냐 하면은 언제죠? 차가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대차 뭐 잘 팔리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절대 수치는 낮잖아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관련주는 사실 전장 관련은 결정적으로 차가 다 조립 공장에서 만들고 나면 맨 후반부에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뭐 오디오도 붙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첫 번째는 전장은 무조건 차량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놓고 보면은 좀 억울했던 종목이 삼성전기, 이노텍, SDI까지였는데 오늘 SDI 같은 경우도 60만 원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그림 자체가 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LG화학은 화학인데요. 아유 그거 알죠. 설마 아는데 LG화학도 지금 기초 석유화학의 비중을 낮추고 있잖아요. 낮추고 있고 소재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IT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드웨어도 IT요.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도 IT요. 이 안에 숨어있는 OS, 뭐 안드로이드라면 OS, 뭐 게임 이런 것도 IT는 IT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는 거니까 오늘은 IT의 날이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으로도 조금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국 물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오늘 특징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번 그래요. 흰남노입니까? 태풍 이름이? 예, 흰남노였죠?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포항 쪽으로 조금 피해가 좀 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포항제철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3대 고로회사가 있습니다. 예, 용광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철을 가져와가지고 센 물에 팍 녹여가지고 이제 철 빼내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코, 현대, 동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항제철이 지금 오늘 9월 11일부터 일부 고동 전부는 다는 아니고요. 2기, 3, 4, 5기인가? 가동을 하긴 했지만은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일당 135만 원인가요? 사람 구한다는 내용 자체가.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어거로 기사입니다만 그만큼 기술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데 포항제철소입니다. 포항제철소, 포스코와 포항제철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광양에도 있죠. 네, 광양에도 있긴 있는데 광양은 이 포스코의 그 포항제철소가 거의 우리나라 국내 조광 생산량이 한 3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언제 끝날지가 좀 모른다고 합니다. 물도 다 씻어내야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짧게는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 관점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그동안 빠진 게 있어요. 별로 반응은 없는데 시장이 참 비열해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준비했냐 하면 모든 안 좋은 데는 악재가 있으면 호재를 생각하는 게 주식하는 얘 마음가짐입니다. 그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네.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지진이 발생했네. 지진 관련주 뭐지?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하죠. 돈 앞에.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돈 넣고 투자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악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투자 마인드 관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날이 쌀쌀해졌네. 아이고 철새가 날아오나. 아유 조류독감 움직이겠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 연결짓게는 거 물론 큰 돈은 안 되지만은 근데 그것도 사실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하시는 분들은 또 떠드네. 자,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런 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방방송보다는 85.82로 81.5의 채널 고정. 네, 별표 저기 찾기 해두세요. 자, 계속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철소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되게 되면 당연히 센 물을 넣으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철강업종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열연이 있고 냉연이 있죠. 별거 아니야. 말만 어렵게 적어요. 열연이 뭐야? 그냥 상온에서 녹인 거고 센 물을 그래서 단단한 거 만들고 냉연은 뭐야? 물 팍 견져가지고 물 팍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 깊이가 얕을지라도 이해 바랍니다. 물을 확 견져가지고 식힌 거고 후판은 뭡니까? 이거 배 만들 때 배 조선용 후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판이 있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보면 얇게 생겼죠. 우리가 가끔 주행하다 보면 아유 큰 트럭이 롤 같은 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지나가면 움찔움찔하죠. 예, 그겁니다. 예. 그거 이제 또 얇게 갈아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렇게 딱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미쳤냐면, 조선족 어떡하냐.
실제적으로 포스코 이쪽 포항 공장에서 가져가게 되면 바로 옆에 현대중공 울산 있잖아요. 현대중공 계열,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현대차 울산 공장에도 자동차 강판이 들어가니까 바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나 뭐 조선주들이 약하답니까? 그건 아니고, 뭐가 포인트인데요. 자, 조선주나 이런 거는 일정적으로 포스코의 이슈 자체는 그러면 또 한 번 원가 부담을 느끼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원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 조선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LNG 가격의 약간 하락이라든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또 환율이 이슈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이 좀 재료가 소진하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쭉 빠져 있잖아요. 그쵸? 빠져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빠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많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으니까 강했던 거에서 그냥 멈춰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그러면, 포스코가 저렇게 되게 되면 아까 처음 시작한 게 고루업체 2개 있잖아. 저기 당진이 하나 있죠, 뭐 하나. 현대제차, 그렇죠? 또 동국제강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현대제차나 동국제강이 꿈틀했어요. 한 10% 이상 올랐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까 차트 조금 이따 볼까요? 자리가 현대제철도 일정 부분 노이전이 있어요. 서로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것도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 자리가 약간 반사익 가지고 쭉쭉쭉 가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는가. 왜? 지금 철강 업황 자체가 그리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전기세라든지 에너지 가격의 비중 부담을 좀 많이 안고 있었고, 또 하나가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철강 가격 자체가 대표적인 열연이나 내연의 가격이 혹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이슈 때문에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좀 이따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볼까요? 아니야. 몰아서 보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사납죠. 보게 되면, 이건 볼게요. 그냥 볼 건데,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을 좀 해봤고.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오늘 로봇 관련주가 되게 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9일에는, 삼성이 9월 20일 전후에 삼성 자산운용, 뭐 우리가 보면 코덱스라는 글자가 붙죠. KODEX. 코덱스라는 글자가 붙은 ETF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종목들도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뭐 LG노텍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사실 그런 대형주들은 별로 안 움직였고, 지난주 보게 되면 뭐 로봇 뭐 아니면 이런 종목들 움직였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는 제가 이렇게 적어봐서 오늘 뭐 매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매경 쪽인가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로봇 제조 기업들한테는 기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로봇 제조의 어떤 기지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요 제조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이상적으로 적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행 보정 로봇이고, 이제 9월 30일 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가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이미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 실리콘밸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SPI라는 기업이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입니다. 지금은 아직 하반신은 없네요. 일단 상체만 좀 걸려 있는데, 최근 한 2, 3주 전에 영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13가지 정도인가요? 12가지 정도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로봇 가이도 시장에 좀 나오는데, 이제 실제 로봇의 시대 자체가 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용보다는 뭐 서비스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만은, 로봇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뭐 사실 오늘 뭐 매체 기사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산 로봇이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회사들 중에서 제대로 아직까지 뭔가 실적을 찍어내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SPG 정도가 감속기, 이제 일본이 전유물로 갖고 있던 감속기 시장에서 SPG가 이제 실제적으로 원래 거의 구동 모터 만들던 회사죠. 구동 모터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쪽이 좀 자리 잡는 거고, 뭐 아진엑스텍이라든지 삼익 THK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물류 스마트 공장 들어갈 때 장비 딱 들어가는 거고, 아시겠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인데 그 아직까지 그냥 샌드 규제 박스 정도 있는 거고, 뭐 LG 클로이 쪽으로 제품하는 로봇스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단 제목에 적어놨던 한국 제조 로봇 기술의 절여지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둔 거고 근데 뭐가 포인트입니까? 성장주 중에서 자율주행 있고 로봇이 있을 게 두 개 중에서 먼저 누가 갈 것 같다 그러면 로봇이 빠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자율주행은 별로 돈이 안 돼요. 똑같아. 차가 많이 팔려야 돼. 그게 똑같은 거예요. 로봇은 안 팔립니까? 로봇은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거고.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전기차 보급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아닌 건 아닌데 둘 다 공통점은 실적인데 누가 더 빠를까 보게 되면 로봇이 빨라요. 왜냐하면 로봇은 하나의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물론 제조도 있습니다. 뭐 아다스라는 제조도 있습니다만 시스템적인 회사들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선 순위를 따진다면 로봇이 조금 더 빠를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인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봐서 뭐 하겠습니까만 그냥 쭉쭉 커진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숫자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와닿지도 않고 예, 그죠? 전 세계 로봇이 2026년도에 740억 달러라면 제가 말씀드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깊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분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CAGR이라고 그럽니다. CAGR, 연평균 성장률이죠. 지금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거의 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는 한 4년 데이터인데 요거는 서비스 로봇이 아시겠지만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서비스 로봇이 우리가 말하는 산업용 로봇보다 절대 파이는 작아요. 지금 이 전망치입니다만은 마켓스 앤 마켓츠라는 곳의 전망치입니다만은 만약 이 전망대로 본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할 때 배 뭐 날라주고 돌봄 로봇 또 삼성이 지금 연말이나 내년초로 밀어놨던 뭐 의료 보조 로봇, 잼스 로봇, 기타 등등 또 테슬라에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23년 전망으로 보시면은 한 120억 달러잖아요. 근데 서비스 산업용 로봇은 거의 뭐 380억 달러. 이거 약간 전문 서비스 쪽이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자체는 로봇 시장 자체는 산업용으로 가거나 전문성으로 같이 더 크거든요.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군사용 무기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RB100 터미네이터스 봤던 스카이넷 그런 로봇이라든지 근데 사실 그건 너무 공상과학용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이미 조선소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조선 배가 크잖아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언맨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막 용접하고 그래 눈 실명 다 내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로봇 쪽 같은 경우에 용접 같은 로봇.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GMP가 들어오면서 현대차 노조들이 계속 좀 추정했던 게 일자리 보존에 대한 이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로봇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주요 성장주 중에 하나인 건 이견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요 내용은 오늘 제가 방송 후반부에 오늘 보니까 한 4종목 정도가 약간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조금 한번 체크해 봤으면 싶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 주식은 어떤가요? 내용은 제가 지금 함께하는 시간 후반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잠깐 숨을 돌리고 지금부터 오늘 장 우리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돌렸습니다. 잠깐만. 이번엔 조용하시네요. 예, 여러분들 로봇에 조금 집중을 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장 지수인데,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 방송 여러분들 듣는 순간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됐죠?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미국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빼놓고 우리 장만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쨌든 지난 한 7거래일 정도 약세를 엎드고 올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항상 지수가 안 보일 때는 큰 그림에서 보십시오. 그럼 월봉도 잘 안 보이겠네? 안 보이겠어요. 주봉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밀렸었는데 물론 이제 화요일에 첫 거래일입니다만은 또 주봉 기준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5주선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최소한 다시 2300포인트 초중반에서 2400포인트, 300포인트 초중반에서 잘 잡아준 거죠.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오늘 어떤 걸 느끼냐면 근데 다 좋은데 거래가 좀 안 실었네요. 예, 이 말은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을 당겨서 그런 거죠. 그쵸. 하지만 코스닥은 아마
코스피보다는 거래량이 어제보다 늘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량은 오늘 어제보다 증가되는 그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미약하지만은 항상 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가 상승의 첫 번째 조인은 거래량 증가인데, 최근에 약간 이게 보기 따라 조금 다른데 오늘 코스닥의 한 800선 언저리의 힘 자체는 9월 접어들어서 내려왔던 힘을 가장 강력하게 좀 돌파한 힘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사실 어디가 바닥이냐,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코스닥 770선 자리였는데 770선 자리에서 다시 잡아줬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줬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770선 밑으로 코스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바이 앤 홀드, 앤then 훅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는 아까 코스피와 좀 대동소이한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진짜 강조드리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 포인트에서 현금화할 거 이런 거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선물 옵션 하세요. 아시겠죠? 선물 옵션 하시거나 그냥 2, 3, 4 지수 ETF 정도가 메인으로 하시는 분은 중요할 수 있긴 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굳이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가면 주식을 살 거예요? 얼마까지 왔을 때 현금화 할까요? 주식은 2,300개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확 텐션 업돼서 이야기하지만은 오늘의 태양광, 조선 이런 관련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은. SL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좀 많이 못 올랐고, 오늘도 빠지는 종목들은 또 음봉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치수 흐름 같은 경우는 절대 포인트를 너무 디테일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400이라는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약간 반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주식을 조금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반등 국면이고, 내가 만약에 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거기서 현금화합니까? 그게 주식하면 안 되는겨. 그럼 뭡니까? 그때는 더 공격적으로. 왜? 힘이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일종 흐름인데요. 아침에 붕 떴을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붕 떴다가 한 10시 정도에 이렇게 눌렸다가, 이거 노란색이 코스피 일중 흐름, 파란색이 코스피 일중 흐름인데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가 지지가 되면 여기서는 초반 배팅 자체가 긴가민가 3화를 10주 중에서 3주를 산다면 나머지 5주를 이때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을 느끼는 거죠. 이게 힘을 더하기 무조건 양봉에 사라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수가, 항상 지수는 주식 하시는 분은 전 그렇게 봅니다.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는 보통 월봉 주봉을 보고,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오주선에 올라오게 되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밑에 있을 때는 주식을 좀 짧게 가져가고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종목당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매매를 짧게 하는 전략.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물가지표 발표되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장중에 어떤 생각을 드렸냐면, 이거는 물가지표 보나마나다. 왜? 시장은 제가 그 생각, 물론 내일 뒤바뀔 수도 있긴 있는데, 시장은 절대적으로 미리 다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 봅니다. 미국이 지금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달 이달 9월 21일 날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장은 이 좋은 쪽으로 이미 지금 베팅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도 좀 봤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저는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장 초반에 딱 들어오면, 왼쪽 외국이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전기전자 업종인데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은 지수는 강한 겁니다. 강한 거고, 그럼 항상 어떻게 보겠는데, 한쪽이 강하면 그동안 강했던 운송장비 쪽은 조금 쉴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태양광, 조선, 방산, 2차전지, 원자력이 빠진 것도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많이 올라서 빠진 게 아니라 베팅 자체를 전기전자 업종으로 싸버리니까, 쌌단 말이 조금 그런가요? 하나솔루션 다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베팅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에서 새로 들어올 자금들이 멈추죠. 새로 들어올 자금들이 딱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부 세력들은 오히려 빨리 갈아탑니다. 요거 좀 줄이고, 그러면 나는 이 하 대표가 자꾸 LG화학도 이야기, SDI도 괜찮다 그러면 SDI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SDI가 붙긴 붙는데, 상신 EDP 이런 거는 기사만 나오는데 수급이 약해. 그러면 상신은 패스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요 관점을 봤는데, 오늘 참 중요한 게 본 거는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과연 혼자 업돼 있구나. 과연 715죠? 네. 잠깐만. 아유, 화창봉 계좌 나왔네. 큰일 날 뻔했네. 7215. 네, 맞구나. 자, 그러면 외국인들 실제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샀는지 한번 봅시다. 샀어요. 안 살 수가 안 사고 못 빼길걸? 예, 샀죠. 삼성전자를 한 755, 에이, 밖에 안 샀어. 요거 이제 조금 샀어요. 근데 전기전자 많이 샀어요. 보면 SDI가 590억 정도 샀고, 금액 기준입니다. 오늘 9월 13일. 그리고 LG엔솔도 이제 여전히 570억 갖고 있고, 이노텍도 오늘 545억 샀고요. 하이닉스도 샀습니다. 500억 정도. 포스코 케미칼도 다 뭡니까? IT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LG엔솔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쪽이고, SDI까지 배터리 쪽이고, 자, LG화학도 배터리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0억 들어왔죠. 오늘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많이 빠있던 종목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 이런 종목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사긴 샀어요. 근데 빨리 안 빠지고, 그렇죠? 하지만 카이 같은 경우는 확 빠지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변동성이 있고, 카이는 지난주에 이미 약간 카이의 최대 주주가 보자, 카이 그 산업은행 아니면 수출입은행, 정부 유관기관이죠. 약간 블록들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런 흐름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사실 바로 연결시키기가 좀 그런데, 카이하고 록히드 마튼 진영하고 어느 정도 파트너십이 있는데, 요즘 미국 정부가 F-35 전투기, 미국의 F-35 전투기를 미국 정부가 약간 이 도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는 데 대해서 록히드 마틴하고 바이든하고 틀어졌나 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도 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바로 카이로 연결되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오른된 차익 매물 자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 많이 판 종목보다는 많이 산 종목에 집중을 하는데, 확실하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항공주 같은 경우 안 오르면 이상하겠죠. 대한항공보다는 제가 진에어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대한항공보다 맙니까? 대한항공은 계속 블록딜 이슈가 좀 남아있어요. 한진칼 이슈 때문에. 예. 블록딜 이슈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똑같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흐름이 좋죠.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러면 항공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에어의 탄력성이 대한항공의 탄력성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제주항공 왜 안 합니까? 유상증자 했으니까 안 하지. 진에어도 작년에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진에어는 아버지가 대한항공, 할아버지가 한진이야. 그나마 제주항공은 AK 쪽이잖아요. 일단 조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약간 한다 하더라도 주주 배징의 익스포저 자체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은 똑같아요. 코로나 이런 거 PCR 검사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동남아권, 예, 한 비행기 타고 4시간권, 예, 거기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그럼 왜 올랐을 거냐 물어보면, 유가 내렸습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데 A는 아니고 환율이요, 환율. 네, 환율은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갑니다. 그죠? 꼭 여기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시 일본의 엔화가 좋아지고, 물론 잔잔한 재료들이 있어요. 항공주 올라간 데는,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처럼 또 일본이 무비자 입국 허용을 또 8월 달에 한 달 동안 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거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행주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엔데믹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한편 놓고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시세가 막 붙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034 230.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죠. 좀 더디지만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좀 나쁘지 않을까. 또 원화가 좀 어느 정도, 물론 원화 약세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원화 약세의 어떤 기준점은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가 강하지 않다는 걸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원화 환율은 조금씩 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순위로 들을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거의 전기전자 업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어차피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르지 않고 오를 수 있는 레벨업이 좀 높다면 SDI라든지 이노텍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성격이 좀 큽니다. 근데 HMM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경기 안 좋고,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렇지만 많이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 리바운드 나오는데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60하고 20하고 5일선 이렇게 너무 이쁘게 등배열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저항이 두텁다 그럽니다. 보통 차트들은 이러질 않아요. 약간은 두 개가 붙어 있고 5일선만 뚝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61선하고 21선은 간격이 비슷하게 되게 되면 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월봉을 보면 압니다. 월봉이 그냥 이쁘게 원봉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항이 많다 그래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장들은 저렇게 생기지 않고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마찬가지고 최소한 61선을 깔고 있다든지 바닥에다가 아니면은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라 하더라도 보게 되면 일봉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밑에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의 시세하고 HMM처럼 어차피 얻어맞는 자리하고는 반발력이 다른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035720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다 비슷한 자리예요.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HMM보다는 차트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HMM은 그냥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거고요. 21선, 61선의 어떤 간격이. 근데 얘는 두 개는 붙어 있어요. 그럼 이까지는 붕 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에서는 그렇게 잡힌 게 없긴 없습니다만 오히려 성장주도 같은 그림으로 빠졌습니다. 그쵸? 그놈의, 간율,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조금은 빠르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2400포인트를 지지하고 다시 2차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림을 이게 2500만 가면 그림이 확 바뀌거든요. 50포인트밖에 남지 않아요. 이 50포인트의 차이가 틀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오늘 잡힌 것 중에서는 뭐 이런 종목들도 물론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션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24만 원 5천 원 정도를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뷰가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요. 조금 좋은 쪽으로. 그리 볼 수가 있는 거고. 기타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 오늘 한 8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친구처럼 이렇게 61선까지 딱 올라와 버리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정도 구간에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위에는 머리 위에는 어떤 정도 한 달 정도 밀리면서 원봉이 만들어낸 21선 우하의 기울기가 있고 하지만 최근 3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만들어낸 플랫해진 61선이 있고 최근 9월 접어들어서 단기적으로 5거래 연속 빠지면서 만들어낸 5일선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통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방에 61선까지는 보통 열려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런 출발점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삼바 같은 경우는 근데 삼바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80만 원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100만 원 가도 뭐 한 20% 물론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게 만약에 100만 원 가면 다른 거 매매하면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관들이 뭘 사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시작하자 5분 만에 지방방송 끄세요. 떠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말씀드렸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네. 감사합니다. 좋잖아. 우리가 이 야심한 판에 서로 공부도 하고, 제가 차트 공부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드립니다만, 오케이. 자, 기관 볼게요. 신났네, 혼자서.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웬일이야. 각성한겨? 한번 보죠. 기관이 삼성전자를 무려 1850억을 샀어요. 내일도 사라. 자, 이수도 샀어요. 635, 웬일이야. 자, LG노텍은 봤더니, 양매수네요. 아까 기관들이 샀고. 카카오도 조금 더, 삼성전기도 양매수네요. 380이요. SDI도 양매수죠. 그거 봐. 기관들 네이버 카카오 사지. 삼바 사지, 이봐. 조금 샀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사실 최근에 다시 기관들은 아마 금융주를 살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안 사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배당에 대한 매력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ROE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배당에 대한 이익이 높을까요?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만 국민은행이지. 이봐.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73%야. 그러니까 참 슬퍼요, 나도. 이거 다음 달 4월 달에 다 가져가는 게 해외 쪽으로 갑자기 충청도 말을 쓰지. 그래서 의외로 배당에도 매력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요. 그래서 금융주 회사들도 여러분 많이 장기적으로 보셨던 분은 제가 8월 달에 한번 보시라고 했다가 좀 빠졌는데 금융주 다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12월 초중순까지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연말을 넘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12월 달 되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합니다. 그거는 절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연말에는 배당을 노린 매수가 들어오고 그게 빠지고 1월 달에 뭐가 들어오죠? 1일 효과를 감안한 1일 효과 사실은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큰 자금이 빠져서 1월 달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게 수급 논리입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회사들은 기관들은 충분히 눈독을 들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방송을 열심히 봐준 결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마 금융투자 이런 자금들이 대부분 그런 자금이라 볼 수가 있고 연기금은 도대체 어느 나라 연기금이니? 네, 어쨌든 갑자기 화가 나네요.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나눠서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제가 점수를 후하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역시나 LG엔솔 축하드립니다. 연기금님. 그래요. 네, 배 많이 드세요. 네, LG엔솔 1순위를 많이 샀고요. 자, 현대제철 약 받고 아까 이 보면 삼성전자가 이봐. 내가 이래서 따로 나눠봐. 아까 1,800억이었죠. 그럼 다 금융투자 자금이야. 연기금은 꼴랑 84억 샀어요. 다시 기관 개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1,843억 샀다고 나와 있는데 연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기타가 아니라 84억 산 게 84억 한 15만 주 정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전히 LG엔솔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는 거. 근데 하지만 골고루 그러니까 연기금은 내가 보니까 주식을 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럼 짐 싸. 갑자기 여기 나오네. 한국 주식 하지만 사지 마던가. 갑자기 여기서 가까운데 때문에 농수인하고 올까. 참 성의 없어 샀어요. 골고루 그냥 자근자근. 근데 뭔가 공통점은 있어요. 삼성전자를 덜 산 거는 아쉬운데 이제부터 분석 잘 봐봐요. 삼성전자 꼴랑 84억 샀어. 근데 삼성전기를 91억을 샀고요. 상대적인 비율을 봅시다. 그 다음에 LG노텍을 100억을 샀어요. LG엔솔 140억을 사고 LG전자도 40억을 샀어.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아까 외국인이 샀던 포스코 케미칼도 있긴 있는데 약간 골고루 그냥 자근자근 사는. 고려아연은 왜 사는 게? 너 누구 팬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여기도 보니까 연기금도 카카오 네이버 쪽을 조금씩은 샀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냥 뭘 한 거냐 하면 결정적으로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크게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근자근 좀 사갔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자체는 결정적으로 내일도 바라볼 때 외국인이 오늘 아마 이 정도면 300만 주 매수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300만 주밖에 100만 주밖에 안 되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도 투신이 산 240만 주는 워낙 단기 성향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해주는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더딜 겁니다. 이 차트에서 어떻게 주식이 빨리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제 한 5만 9천 원 정도만 올라와도 그림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자리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슈보다는 여전히 다시 환율이 꺾여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의 수급 자체가 삼성보다는 조금 이미 그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올려놨으니까 8월 말 물론 요거는 MSCI 이슈입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좀 볼만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다 말았는데 그래서 아까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광 같은 경우는 차트 위치 자체가 물론 보는 관점에도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그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개별주라면 그냥 갑니다. 근데 시가총 5조짜리 오늘 훅 들어왔다고 해서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갑자기 도대체 너희들은 매매 어떻게 하는겨? 30만에서 아무리 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린 거는 맞는데 반사익 하나만으로 현대제철을 다시 당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본단 말입니까? 이거는 추가 매수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4만 원까지 바로 가긴 좀 어렵지 않나. 거의 3만 많이 가야 한 3만 9천 원대 정도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포스코의 고로 중단에 대한 반사익만으로 당기기에는 전체 채광 업종에 대한 표 자체가 조금 무겁지 않나.
경기 침체 이슈도 갖고 있고 철근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도 이거는 우리 소매 가격이랑 또 틀려요. 예,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중국의 철근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중국의 철근 가격이 왜 그러면 좀 고개 꺾였습니까? 경기 안 좋아서. 예, 경기가 나빴습니다. 그 관점 본 적. 동국제광도 거의 좀 결은 비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국제광도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예, 이거 거의 15,000원 조금 넘어가면 바로 얻어맞을 자리로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포스코 이슈 때문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달라붙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봤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시가 자리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006400 SDI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시가 자리를 주요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금방 갔네요. 오늘 그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사연, 이 주식은 어떤가요에 대한 제 주식을 분석하는 어떤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지금 시간부터 할 이 종목들은 추천주도 아니며 또 하나 여러분들의 참조 종목도 아닙니다. 과연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할 때 하창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 그 과정과 플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YBM넷이라는 종목이네요. 이거는 학원 관련주 아닙니까? 예. 자, YBM넷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딱 볼 때는 저는 습관적으로 뭘 보냐 하면은 시가총액을 먼저 봅니다. 682거. 그러면 뭘 정리 내리면 이거는 그냥 개인 종목입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왜냐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억 미만, 최소한 1,000억 미만짜리라고 종목이 딱 시가총액이 나오면 시가총액은 총 주식수 곱하기 절대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4,000원짜리인데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이 68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또 뭘 보냐 하면 트렌드를 한번 봅니다. 연으로. 그러면 YBM넷이라는 회사는 최근 10년 동안에 그냥 5,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으로 잘 못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냥 트렌드만 보는 겁니다. 5,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근데 월봉을 보니까 답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이게 개별주가 굳이 예를 들어서 개별주가 2020년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갔으면 이 주식은 약간 학원 관련주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잠깐 컨닝을 하겠습니다. 뭘 적어놨는지 토익 관련주라고도 좀 됐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 관점에서 이제 보면 약간 등락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차트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약간 산발적으로 툭 치다 말고 툭 치다 말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이슈적 종목입니다. 그리고 일중 거래량 자체가 아마 거래대금이 10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10억이 안 되면 절대 투자자별 동향에서 뭔가를 찾지 않습니다. 자, YBM넷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요. 이 주식은 물을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지가 알아서 올릴 때까지 내뱉는 거, 물을 탄다는 거나 추가 매수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월봉 기준으로 월봉이 안 보이면 주봉 기준으로 누가 봐도 매수가 될 정도로 만약에 4,400원이 온다든지 이때 사야 됩니다. 아니면 일봉 기준으로 최소한 4,4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내가 만약에 5,000원대 평단이다. 물을 탄다? 물은 미숫가루 할 때만 타는 겁니다. 그래서 YBM넷은 매수, 이거 사실 매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존심상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매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존심상하단 말은 쉽게 말해서 시장과는 별개의 아주 지나친 개별주고 주가 움직임 자체가 두 번의 양봉에 밀렸다는 것은 뉴스에 반응하는 카드라 종목이라는 겁니다. 카드라 종목이 어떻게 내 귀한 자산을 한 주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원래 비중으로만 버텨야 되고 장이 올라와도 이 친구는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 인크로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인크로스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아마 SK 관련 광고 미디어 회사죠. 똑같습니다. 연을 한번 봅니다. 근데 연으로 봤더니 뭐 좀 많이 올랐다가 20년도에 뭐 지금 안 오른 조식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같이 내렸구나. 오케이, 그래. 자, 월봉을 한번 봤더니 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연초부터 내려박. 근데 뭐가 있습니다. 뭐지? 권리락 47.19. 예.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 만약 여러분들이 차트를 했는데 차트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유상이든 무상증자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 인코로스가 지난 7월 달에 한 1대 0.6 정도, 간지 안 나게 1대 1도 아니고 뭐야? 유상증자를 했군요.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량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주식도 똑같이 시가총액 1,800억 정도면은 개인이나 작은 기관들이 핸들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봤더니 유상증자 이슈가 있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핸들링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펀드, 투신이나 연기금이 잡히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없는 수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투자분들이 시가총액 1,000억 전후의 종목에서 외국인 직원들의 매수 매입에 시간을 안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도 굳이 1,800억짜리를 뭐하러 사겠습니까? 산다면 그 친구는 홍콩에 있는 까만 머리입니다. 자, 그리 보시고 기타 법인 주식을 들어올 때는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볼 때는 보통 공시가 들어가면 되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자사주 공시는 없네요. 인코로스가 SK 스퀘어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조사를 해보면 작년 없네요. 거의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아니고 특정 매입인데 이게 광고 미디어 회사예요. 광고 대행사. 그쵸?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주주가 거의 SK 스퀘어입니다. 옛날에 SK텔레콤이었죠. SK 계열의 광고 대행 회사죠.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KT 계열의 예를 들어서 나스미디어처럼. 근데 좋은 회사인데 인코로스의 주가가 조금 계속 부진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 글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회사들은 제일기업도 마찬가지고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적정 수준의 실적은 나와주는 게 정상입니다. 광고 대행사들은. 근데 이 숫자가 과연 적정 수준에 나올 텐데 이 회사는 500억 정도의 매출에 200억 정도 실적도 잘 나옵니다. 다 나눠오는데,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보게 되면 참 요거는 좀 안타깝네요. 요거는 일단은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유 자체는 아마 무상증자는 보통 무상증자를 하고도 총 주식 수가 1,200만 주라는 것은 SK텔레콤, 지금 SK스퀘어가 지분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 활용 측면이 좀 컸을 거고요. 또 하나 SK 계열사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과 그런 거에 조금 동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목들 같이 좀 쳐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일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 쪽이죠. 근데 제일계획도 뭐 약간 좀 처져 있네요. 그죠? 주봉을 같이 볼게요. 제일계획이고, 그 다음에 나스미디어는 최근에 KT가 좀 잘 나가니까 조금 올라와 있고, 현대가 잠깐만 뭐였더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인코로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뭔가 투자 의견을 내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시점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매수 월봉 양봉 아니라면 최소한 주봉 기준으로도 5주순 올라오고 나서, 그래서 인코로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1대 0.66이면 제가 보니까 1대 0.66이면 사실 유상증자 물량 부담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왜 이걸 굳이 유상증자만 했을까? 무증만 했을까? 무증만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2017년도도 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유통 물량을 강화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좀 남아 있어요. 유통 물량 강하게 남아 있는데 뭐 시장 관점에서 약간 미디어주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그냥 보유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 비중이 아주 많다면 나중에 장이 정말 2,500포인트 다시 치고 가고 코스닥이 820포인트까지 갔을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오히려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 차라리 정말 코스닥이 다시 코스피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이 820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인코로스에 대한 미중 자체를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종목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 매수 안 합니다. 귀한 돈 어디가 바닥인 줄 알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너무 사람이 야비하죠.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회사인데, 제가 테크윙한테 지난주에 말했어요. 왜 무상증자 하는겨? 제발 무상증자 좀 하지 마. 테크윙은 사실 지난주에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49.37%면 대부분 1대1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했는데, 근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테크윙이라는 회사는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식도 주식이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 이상한 주식 빼고 나면 대부분이 유통 물량 확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상증자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지분 현황입니다. 근데 지분이 만약에 낮은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최대 주주 나 대표님이 한 13%죠. 근데 그 다음 대표가 보게 되면 이 작은 5% 이상의 개인 주주분이 한 분 계십니다. 6.5% 120만 주가 있죠. 근데 120만 주가 7% 정도면은 무상증자를 단행해도 지분권에 상관이 없는데 마침 그나마 다한 거는 이 테크윙이 오히려 무상증자를 하면서도 보통 12%짜리 대주주 물량이 무상 때리는 경우 잘 없습니다.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왜? 그 다음에 신용자산운용 마라톤 펀드, 아마 마라톤 펀드겠죠? 거의 자산운용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경영권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믿고 한 것 같은데 자산운용사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다 합쳐버리면 어차피 신용자산운용이나 글자 안 보이는구나. 미래에셋 자산운용 6% 정도 갖고 있는데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무상증자해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왜? 대부분이 SI가 아니라 FI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보다는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아마 단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무상증자 이슈와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 테크윙 같은 경우는 실적 좋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죠. 아니 반도체 우리 PSK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들 주가는 오그라에 빠진 거예요. 예, 지금 테크윙의 연관인데 작년도에 2,500억 매출에 한 360억 했습니다. 올해도 2분기 때 무려 1분기 때 140억 지금 2분기 때 224억 했습니다. 합치면은 368 그러니까 상반기에 벌써 368억을 했으니까 작년 거 다 한 겁니다. 이거 전공정 테스트 장비거든요. 주가가 빠질 게 없어요, 사실은. 하이닉스는 그렇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크윙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밀려 있고 또 뭐 조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원익 QNC도 다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어디가 바닥인지 조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면서 추가 매수를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럼 얘들이 폭등하면 아니요. 폭등보다 안 빠지기만 하면 돼요. 어떤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구간. 그러니까 연이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오히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나 테크윙 같이 이런 종목들, 전공정 장단에 있는 장비들,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SK라든지 심지어 뭐 테스는 아마 많이 나쁠 텐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것도 같은 결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약간 DDR5나 아니면은 삼성 EUV 쪽으로 조금 몰려 있습니다. 그나마 그쪽이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 길어졌네. 한진칼 하나 볼게요. 한진칼은 최근에 뭔 이슈가 있었어요. 뭐였더라? 내가 그래서 한진칼을 뺐는데 지난주에 얻어맞을 때 이거 뭐였더라? 뭐 하나 있었는데 KCGI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게 8월 30일이니까 컨닝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였더라 갑자기. 요거는 제가 잠깐은 근데 기관들은 아마 다다다 8월 30 이후에 빠졌을 겁니다. 이게 블록딜인가 뭐 있었는데 8월 26일인가? 그쵸? 있었어요. 맞아. 여기 보면 요 8월 요거 있어요. 700만 주 요거 뭐 있더라 이거? 8월 26일인데 요날 블록딜이 있었죠. 잠깐 제가 요거는 방송이지만은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뭐 경영권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누가 뭐 LG 쪽이 샀다고 해가지고, 뭐 경영권 1달러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9월 6일자 내용이 좀 있네요. 그때 아마 반도그룹에서 한진칼 주식 매각한 거였죠. 근데 반도가
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조현태, 조혜나 어쩌고 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깊게 있게 보면 되는데 주가가 중요한 거. 그래서 한진칼은 이 한진칼이라는 회사는 한진의 어떻게 보면 한진그룹, 대한항공 아시아나그룹의 치주회사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으면 주가가 왜 올라가냐 중요한 겁니다. 과연 대한항공 실적 때문에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에 땅콩 해양 이후로 갑자기 생각나네. 땅콩 이후로 예,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줬던 이 반응을 놓고 보면 이런 주식은 뭐 제가 좀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 첫 번째 추가 매수는 꿈도 안 꾸는 게 좋습니다. 왜 주식을 자꾸 평단을 낮추려 하십니까? 주식은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수익을 내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은 똑같습니다. 내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는 차라리 그 귀한 자금을 가지고 누가 봐도 힘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고 주봉에서 장대봉을 맞으면 내가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배수 베팅, 4배수 베팅하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많은 자금을 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블락딜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블락딜 이슈 나후에 뭐 시장에서 반응하고 또 한진칼 같은 종목은 외국이나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뭐하러 이거 사겠습니까? 기관들이 핸딩하는 종목이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오히려 한진칼의 비중은 자꾸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꿈도 안 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너무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다시 뭔가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서 뭔가를 해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풀어드리면 와 벌써 1시간 됐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월봉 기준으로 허리까지는 와야 됩니다. 누구 힘으로? 자력으로. 한 4만 7, 8천이 되겠네요. 예, 4만 7, 8천. 아니 4만 7, 8천이 올 거 지금 사면 안 됩니까? 그게 4만 7, 8원이 여기서 올지 4만 원 깼다고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가격적으로 장가 빠진 게 좀 있기 때문에 자율반동으로 4만 5, 6천 원 정도는 쉽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뭐 내일 사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플로를 좀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긴 시간 점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이 주식은 어떤가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리고 싶은 시간에, 이 야심한 시간에 조금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을 뺏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수요일은 또, 뭐죠? 빨간 장미네? 수요일 정시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융시장 최고의 전문가 6명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투자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기회를 함께 잡기 바라겠습니다. 세계경제 참 어렵습니다. 아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부를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적정 주가, 그 다음에 주식을 살 시점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펼쳐질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다 줄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는 위기를 기회로 해서 어떻게 바닥의 징후를 파악하고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잡았을 때의 유망한 투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도 함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의미 있다 생각하며 9월 17일 코엑스에서 그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기회를 현장에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자주 나오셔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투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대면하셔서 그 투자 노하우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는 9월 17일 10시부터 5시
2시까지 행사는 열리게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주식농부 박용옥 선생님 아주 유명하시죠?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대담하는 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고 싶으신 분들, 박용옥 선생님의 직접 투자 노하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